안녕하세요. 법원직국어 박재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친 연습 문제죠. 바로 동행 4회의 모의고사를 풀이하는 해설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해설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압축적인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마지막 해설 영상인 만큼 이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실수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자, 실전에서는 누구나 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글을 빨리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 여러분들 한 번씩 실수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문제를 잘못 읽는 거. 예를 들면 일치하지 않는 거 혹은 일치하는 이런 부정 발문인지 긍정 발문인지를 잘못 읽고 이 1번인 경우에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한번 좀 다짐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국 1교시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국어 시험지죠. 7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 압박이 가장 큰 과목이 바로 여기서 국어입니다. 1교시에서는 국어예요. 자,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죠. 낯선 글이나 낯선 작품이 나오긴 할 수도 있지만 낯선 문제 유형이 나오진 않는다. 자, 우리는 문제 유형을 시험 시간에 충분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에 맞게 글을 읽고 또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해가면서 글을 읽으면 여러분 충분히 25분 혹은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들어가자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금부터는 지나간 문제들 혹은 지나간 실수들보다는 실전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실전에서 내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고 내가 이때까지 연습했던 것들의 어떤 최고의 좋은 결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시험지를 보시고 읽고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이번 4회 동행 모의고사는 비문학에서 7문제, 문학에서 11문제, 그리고 문법에서 7문제를 내서 총 25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는 이제 비문학 문제였습니다. 총 3문제가 나왔고,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문제 유형이죠. 첫 번째는 내용 전개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 일치 문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게 문제였어요. 세 번째는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 자, 같은 단어라고 해도 문맥 안에서 쓰이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글을 빠르게 요약해서 본다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자본주의 초기의 소비와 그 다음에 20세기 중후반 자본주의 의미가 지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0세기 이후에는 소비를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내용이 당연히 이어서 나오겠죠. 자,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화제와 관련된 분석 대상을 언급하고 소비라는 대상을 언급하고 이론가들의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바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문단까지만 읽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문제를 많이 푸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빨리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다음은 내용 일치 문제죠.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부르디에는 어떤 분석을 했는가라고 봐야겠죠. 부르디에는 계층적 차원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봤고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 아비투스는 밑에 설명에 정의가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러고 개인의 인식 체계에 전면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단의 정체성까지도 보여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자는 보드리아르라는 학자인데 이 낭비적 소비가 후기 자본주의에 이르러 차이의 산업적 생산에 의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차이의 산업적 생산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금 소비를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미개한 차이에 의해서 사회의 어떤 기호로서의 가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즉 소비자들은 기호를 소비하는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기호를 소비하다 보니 실상 개인의 고유한 특성은 소멸되고 있다. 그래서 보르디아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인간은 소비 욕구만 느낄 뿐 무엇도 꿈꾸지 않는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보드리아르의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떻다? 원본 없는 복사본인 시뮬아르크에 해당한다. 이것이 바로 과잉현실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버렸다? 기호들의 내재적 질서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돼버렸다라고 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 아까 낭비적 소비라는 말이 나왔었죠. 낭비적 소비는 보드리아르에서 나왔습니다. 이 낭비적 소비는 후기 자본주의에서 더욱 확산되었다라고 했지, 후기 자본주의에 이르러서 태동하였다, 시작하였다. 그죠?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읽다 보면은 맞는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3번에 내놓다라는 경우에도 전망을 내놓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진짜 물건을 내놓는 게 아니죠. 뭔가 보여주다라는 의미인데,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지금 몇 번이죠? 시장에 무언가 신제품을 보여주다라는 거 3번이 적절한 답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통해서 의미들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다음은 의문 변동 개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에서 밝히였다 같은 경우에는 밝히. 자, 히읗은 앞뒤에 그드브즈를 만나면 크트프츠라는 거센 소리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축약. 두 개의 자음이 만나서 새로운 자음으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축약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축약은 자음 축약만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축약이 들어가 있어요. 밝히었다. 그리고 얻다에서 그죠? 음절 끝소리. 상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지 탈락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은 뒤에 교체로 교쳐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많아서 같은 경우에는 변동된 과정을 보세요. 지금 히읗이 탈락하고 니은이 뒤에 연음됐어요. 즉 히읗 탈락만 일어나기 때문에 니은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겠죠. 3번의 닦는 같은 경우에는 쌍기역은 우리가 발음할 수 없으니까 기역으로 교체가 된 다음에 이 교체된 받침이 뒤에 있는 니은과 연음 연결해서 연접해서 발음할 때, 연음이 아니죠. 연접해서 발음할 때 뒤에 있는 니은을 닮아가는 비음화가 일어나겠죠. 비음화도 무엇이다? 교체죠. 그래서 3번은 둘 다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뒤에서 탈락 교체 맞는지 한번 볼게요. 흑. 자, 음절 끝에 우리는 두 개의 자음을 표기하지만 발음은 결국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온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떨어뜨려야겠죠. 자, 어떤 리을이 탈락하는 탈락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음군 단순하죠. 그 다음에 흑, 과에서 과가 꽈로 쌍기역으로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첨가가 아니라 교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된 소리는 하나의 음운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일어난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답이 바로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는 무슨 개념을 묻는가? 접사. 자, 우리가 접사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다. 자, 접사 개념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많이 반복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 접사들이 어떤 어근 앞에나 뒤에 붙어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능들이 있냐? 그냥 뜻을 한정해주는, 그죠? 뜻을 덧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가지고 또 단어의 품사, 종류를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접사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도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피동사, 사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익숙한 예시들이 지금 보일 거예요. 선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음과 리. 자, 기역에서 얼음은 얼다의 음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사전에 얼음이라는 명사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리를 볼게요. 얼다, 얼리다, 얼려도 얼다의 얼리어라는 말이 지금 줄어든 말이죠. 그러면 얼다가 얼리다가 된 건데 어근 뒤에 붙어서 그렇죠. 미사가 되겠죠. 그죠? 위에 설명이 나와 있죠. 전미사. 어근 뒤에 결합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파생 전미사다. 맞습니다. 자, 기역의 음과 보, 리을의 이는 모두 어근에 결합하여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 파생 전미사. 자, 그러면 얼다가 얼음. 자, 얼음은 여기서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먹다라는 동사가 먹보라는 뭐뭐 하는 사람을 뜻하는 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겠죠. 그 다음에 먹이 같은 경우에도 먹다라는 동사가 이라는 접사를 붙여서 먹이라는 명사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 파생 전미사 맞습니다. 자, 기역의 음과 디귿의 보는 미음의 희와 달리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다. 자, 우리 방금 음과 보는 명사 파생 전미사 맞습니다. 미음의 희는 어떨까요, 여러분? 미음의 먹다는 그러면 품사를 봐야 돼요. 먹다는 동사죠. 그리고 먹히다도 당연히 동사입니다.
자, 먹는다, 먹힌다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 여기 뒤에 나오는 희는 품사를 바꾸진 못했어요. 그러면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이 4번인데 한번 볼게요. 니은의 리는 미음의 희와 마찬가지로 자, 공통점이죠. 사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사동 파생 전미사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피동사, 사동사를 구별할 줄 아는가라는 걸 묻는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니은의 리는 어때요? 니은의 리는 얼다는 얼리다가 됐어요. 그런데 주어를 봐야 됩니다. 사장님이 무엇을 얼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가 어떤 대상을 변하게 만드는 주어죠. 즉 동작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리다는 사동사가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미음에 주어를 찾으세요. 먹히다. 누가 먹히는 걸까요? 짐승은 뜯어 먹히다. 자, 짐승이 동작을 하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짐승이 먹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입니다. 짐승은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동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는다라는 선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고를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해서 개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일단 안긴 절들을 다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선지를 하나씩 볼게요. 1번에 기역과 니은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은 우리가 관형절이 있는지 봐야겠죠. 자, 관형절은 무엇이다? 일단 체언을 찾아서 그 앞에 문장의 흔적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어제 먹은이라는 먹다가 먹은이라는 절로 안겨 있는 거죠. 그래서 관형절 있습니다. 기역에는. 자, 니은을 볼게요. 나는 무엇을 알았다. 자, 무엇이라는 목적어 앞에 지금 안긴 절이 하나 들어와 있죠. 자, 왔음이라는 것은 명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기역에만 있기 때문에 바로 1번이 답이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체언을 수식하는 니은에서는 체언을 수식하는 절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기역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서술어를 잘 찾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았다의 주어는 고기가 좋은 게 아니라 맛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고기라는 주어 뒤에 서술어가 지금 또 안에 주어 서술어가 들어와 있는 서술절을 안고 있는 문장 맞습니다. 자, 디귿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디귿도 어때요? 자, 명사를 찾았을 때 철수를 수식하는 앞에 관형절이 들어가 있죠. 운동을 좋아하는 철수였습니다. 좋아하다가 좋아하는 이라는 절의 형태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맞습니다. 자, 기역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자, 기역에 있는 절 중에 내가 어제 먹은이라는 관형절을 한번 원래의 문장으로 복원을 시켜본다면 내가 어제 먹다라는 문장이었겠죠. 자,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왜 생략이 됐을까요? 뒤에 있는 수식을 하는 고기, 수식을 받는 대상인 피수식어 고기가 지금 생략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자, 뒤에 여기 있는 리을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자, 이것을 구별하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리을에는 지금 절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뭐뭐 하기라는 명사절이 지금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명사절 안에 내가 읽다라는 나라는 주어 앞에 고등학생인 나라고 했습니다. 자, 고등학생인도 서술어 역할을 하는 단어죠. 고등학생이다라는 고등학생이란 체언 뒤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해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리을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자, 고등학생인 바로 이 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생인이라는 관형절이죠.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이다라는 문장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바로 고등학생인이라는 절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찾는 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4번에 디귿과 리을에는 모두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자, 그럼 부사어의 기능을 하려면 부사어의 기능이 뭐죠? 서술어를 수식하면 됩니다. 안긴 문장이 서술어를 수식하면 되는데 뛰었다를 수식하는 게 발에 땀이 나게 뭐뭐하게 뛰었다. 맞죠? 여러분 바로 부사절이 안겨 있고 여기서는 지금 또 명사절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뭐하기에 어렵다라고 해서 부사격 조사 에가 지금 결합되어 있죠. 자, 명사절은 문장 안에서 주어의 자리에도 쓰이고 목적어, 부사어 이렇게 다양한 자리에 쓰이는 게 바로 명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자, 띄어쓰기 문제인데 암기, 지식형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기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이 조사랑 의존명사의 어떤 형태를 구별해봐라 라는 걸 묻는 문제이긴 했어요. 자, 대로만큼뿐 이 3종 세트는 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의존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라고 해서 품사 통용에서도 예시로 자주 나왔던 그 예시였죠. 자, 그러면 대로는 의존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기준을 삼고 한번 구별을 해보는 겁니다. 자, 조사인 대로, 두 번째인 의미인 대로 쓰이는 대로는 조사로 쓰일 때는 붙여 쓴다라는 건데, 그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근데 어떨 때 조사인지를 구별할 줄 아냐? 체언 뒤에 붙여 쓰는 걸 조사라고 합니다. 자, 조사는 단어 중에 유일하게 앞말과 붙여 써야 되는 단어가 조사죠. 자, 그러면 조사는 주로 어디에 붙냐? 체언 뒤에 붙는다. 즉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단어 뒤에 조사가 붙는다. 그래서 제가 체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붙여 써야 되는 것은 앞에 조사, 그러니까 체언이 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면 법대로 같은 경우에는 붙여 써야 돼요. 그리고 큰 것대로는 의존명사 것이 있으니까 붙여 쓰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4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지칠 대로 트는 대로는 앞에 지칠, 트는 지치다, 트다 같은 용언이죠. 그러니까 앞말과 띄었어야 되는 의존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구별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언, 동사 형용사들이 형태가 변하는 단어들이죠. 이 형태가 변할 때 규칙성을 띠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불규칙 활용의 예시를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드렸고 여러분 정답률도 마지막에는 아주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또 둘 다 바뀌어서 형태가 많이 바뀌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활용을 해볼 때 꼭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을 한번 볼게요. 그의 강연을 들었니에서 듣다의 단어는 자, 듣다, 듣고 여러분 들어서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서라는 어미를 활용했을 때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디귿 불규칙.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이거는 어간이 바뀌는 거니까 기억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새 네 몸은 좀 어때? 어때는 어떻다라는 단어인데 어떻다에서 어떻다는 어라는 모음형이 갔을 때 히읗이 탈락하고 뒤에 어가 또 에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뀐 경우입니다. 히읗이 받침에 있는 경우 이렇게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뀌는 예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색깔과 관련된 파랗다, 노랗다, 파래, 노래 이런 식으로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다른 예시를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억에 어간이 바뀌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겠죠. 바로 답이 2번입니다. 3번에 이르다라는 거는 동음이 이어 이르다, 말하다인 이르다도 있고 어디에 도착하다인 이르다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도착하다인 이르다입니다. 그러면 정상의 목적지에 이르 뒤에 어라는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를 활용했을 때 이르어라고 하나요? 아니죠. 이르러라고 합니다. 어디에 이르러서. 자, 그래서 어가는 가만히 있고 어미만 바뀌었으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예시가 맞겠네요. 자, 8에서 같은 경우가 바로 어간 어미 불규칙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을 고르셨어야 됩니다. 자, 다음 9번은 한글 맞춤법 규정. 자, 한글 맞춤법 규정은 이 법원직 시험에서는 규정을 다 제시해주고 이에 걸맞는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착하게 하나하나씩 고르면 답이 된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의 남부럽자는 39항. 자, 39항으로 가보는 거예요. 39항이 이것과 관련된 예시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39항과 같이 남부럽지 않은의 지 뒤에 안이 어울려 잔으로 줄어든 경우로 볼 수 있겠군. 자, 어떤 경우인가 볼게요. 39항에 뭐뭐하 지 뒤에 안이 어울리면은 잔으로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그럼 남부럽지 않은 남부럽지 않 어때요, 여러분? 맞는 선지가 되겠죠. 지와 안이 지금 결합해서 남부럽지 않은이 됐습니다. 자, 그럼 39항에 있는 예시로 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간편케는 이번에는 40항과 같이 간편 하계에서 하에 아가 주면서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된 경우, 자,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지금 같이 줄어들면 간편, 히읗과 기역은 만나면 캐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선지와 같은 내용이죠. 맞습니다. 예시로 적절한 예시가 바로 간편, 캐가 되겠죠.
자, 디귿의 이렇다고는 40항의 붙임 1을 한번 볼게요. 붙임 1과 같이 이러하다고가 줄면서 히읗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경우겠군. 자, 히읗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어때요, 여러분? 이러하다. 어간의 끝소리가 지금 받침으로 이렇다고라고 지금 됐죠. 자, 그러면 하에 아가 줄어들면서 이 남아있던 히읗이 받침으로 들어온 경우 맞습니다.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만만찮다는 40항의 붙임 2는 뭘까요? 40항의 붙임 2는 하가 아주 준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아주 준다라는 거는 하가 그냥 통째로 탈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만찮다는 어때요? 자, 하가 아주 준다면 만만지 않다라고 돼야 돼요. 그런데 만만하지에 끄듬절 하가 아주 줄어든 경우다 틀렸다라는 거죠. 찬다라는 거는 지금 39항의 찬, 만만하지 않다는 자, 여기서 보세요. 하지 뒤에 안이 어울릴 적에 찬이 된다. 이 예시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죠? 하지랑 안이 결합해서 어떻다? 찬이 된다. 이 예시로 들어가야 되지. 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만만지 않다가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10번 마지막 문법, 중세의 문법 중에서 자,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격조사를 한 번 더 마무리로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주격조사는 이제 현대랑 같은 이가 쓰인 경우가 있고 현대랑 다른 모음 뒤에서 가가 쓰이지 않고 중세는 현대랑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자, 이런 게 바로 주격조사에서 출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주격조사 그러면 앞에 있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라진다. 끝소리가 자음일 때는 현대랑 같아요.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 뒤에 우리도 현대도 말씀이라고 하죠. 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세는 받침을 뒤에 이어서 적는 연음, 이어 적기를 적기 때문에 현대랑 표기가 다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체언의 끝소리가 이 이외의 모음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음은 뒤에 이를 적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이외의 모음들은 지금 이를 앞에 있는 모음 뒤에 이를 같이 적는 거죠. 이런 짝대기 이만 적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런 이로 끝나는 모음 뒤에는 이를 적을 수 없으니까 그냥 적지 않는다. 영형태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뒤에 붙는 이제 주격조사를 붙여보자라는 게 문제인데, 붙여는 어때요?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뒤에 이 모음이 없으니까 이를 하나 갖다 붙여도 된다라는 거죠. 여 뒤에 이를 갖다 붙여서 붙여이 이렇게 발음을 했겠고 표기도 뒤에 이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목은 어때요, 여러분? 목은 당연히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현대랑 같이 이를 적어야 되는데 중세식 표기로 적는 것을 찾아야겠죠. 모기라고 적어야겠죠. 그래서 답이 니은까지만 봐도 답이 지금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금니는 엄니라는 게 원형인데 자, 이로 끝난 모음 뒤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엄니라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바로 4번입니다. 자, 다음은 현대소설 문제입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가 현대소설 문제고요. 이문고의 관촌수필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11번 문제는 비문학과 마찬가지죠. 긴 글에 들어가 있는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 소설은 여러분들이 본문 안에서 읽고 충분히 비문학과 마찬가지죠. 본문을 읽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선지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에 있는 개념들은 시점이라든가 어떤 서술자의 태도 이런 부분은 준비를 많이 했던 그런 선지였죠. 자, 다음에 12번 문제는 보기가 있는 문제죠. 자, 문학에서 보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을 감상하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소설도 지금 보니까 6.25 전쟁이라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다른 소설이구나. 그런데 A, B, C라는 시간이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어떤 달라진 삶에 대해서 다루는 소설이겠거니 하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도 작품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13번은 기억의 의미는 밑줄친 부분의 어떤 문맥적 의미를 장면을 통해서 파악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소설은 여러분들이 혼자 읽기에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소설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6.25 이후에 이제 풍비박산된 한 집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11번 문제를 바로 간다면 1번에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듯 서술하고 있다. 자, 우리 소설 중에서 현재 어떤 서술자가 과거의 어린 시절 혹은 더 이전의 일을 가지고 이제 서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문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본문에서 노란 색깔 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대보기가 처음 마을에
나타난 것은 그의 7월 금은께였다라고 해서 지나간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친 부분도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뭐 없었던가 보았다라고 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특정 인물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자, 지금 이 안에서 서술자는 대보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자, 3번은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 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뒤에 판단하는 내용이 나오면 맞는 선지겠죠. 자, 왼쪽에 있는 분홍색 부분에 형광펜을 보면은 어머니가 한 내용 뒤에 얼마 만에 다시 들어보는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이던가 라고 해서 어머니의 말을 이렇게 다정한 음성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은 다 대보기에 대해서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이 바로 정답인데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작중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자, 어린아이 유년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지 서술자가 어린아이 시점, 그 현 시점에서 다루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은 보기를 구조했을 때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대보기에 관한 어떤 인물의 초점이 맞춰진 서술을 잘 따라 읽었다면 4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는 밑줄 친 문제죠. 자, 밑줄 친 문제도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국어에서는 밑줄의 의미를 물을 때는 앞뒤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대보기가 했던 말들이 사실은 뭐하기 위한, 미장하기 위한, 거짓으로 말하기 위한 속셈이었다라는 거니까 그 당시 그를 알던 사람들이면 하나 같던 공론이었다. 모두들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대보기의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엔 옳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한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4, 15번은 고전시가 제가 이번에는 마지막인 만큼, 마지막 연습 문제인 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고전 그리고 현대 다 이렇게 두루두루 문학에서 모두 전 영역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문제수는 좀 적었죠. 두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자, 최근 기출도 여러분 현대시, 고전시가 둘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갈래를 모두 싣다 보니까 작품의 문제수는 좀 적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문제를 가지고 볼 텐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윤선도의 견해어였어요. 여러분들이 현대어 풀이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제가 본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읽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지를 바로 본다면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 자, 화자가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지도 않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죠. 화자의 상황과 어떤 태도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대꾸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대꾸적 표현은 어때요, 여러분? 비슷한 구절들을 반복하면 대꾸적 표현이 됩니다. 1년과 4년에 슬프거나 즐거우나 옳다하다 외다하나 이런 것들, 혹은 사수에 보면은 매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그래서 이런 대꾸적 표현은 결국 구절의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은 시에서 운율감을 형성한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학적 효과였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자,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한 리듬감 부여. 자, 음보, 견해어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세 줄이고 지금 읽었을 때 네 번의 호흡으로 끊기는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음보 규칙적으로 사용한 건 맞습니다. 자, 3번 선지에 4번이죠.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의문의 형식은 우리는 문장을 결정하는 게 마지막, 그죠? 서술어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시랴, 뭐를 쏜가? 자, 이런 표현들이 의문형 문장을 가지고 있는 서리적인 어조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자, 15번은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 니은의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시어의 어떤 성격이나 의미를 묻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울어 얘는 저 시내야.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냐. 자, 마찬가지로 밑줄의 앞뒤를 봤을 때 시냇물이 운다. 외기러기가 운다라고 했는데 화자의 상황도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우는 대상들은 진짜 우는 게 아니라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현대시 문제 16번부터 17번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봤습니다.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시에서는 지금
가는 낙화, 시의 제목이지. 떨어지는 잎을 보고 화자가 자연의 어떤 순리다. 우리 청춘도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화자의 어떤 모습을 자연현상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나도 마찬가지예요. 춘향유문이라고 해서 화자인 춘향이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이 춘향이의 사랑이 결국 죽어서도 검은 물로 흐르고 구름으로 날고 또 소나기가 된다라는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화자의 어떤 윤회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바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A에 나타나는 하롱하롱 꽃잎이 진다. 자, 꽃잎이 진다라는 밑줄 친 의미, 시어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꽃잎이 지는 것을 화자는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꽃잎이 진다라고 빗대었는가?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자, 꽃이 죽는 것, 꽃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청춘이 죽는다라고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소나기가 되어 퍼붓는다라는 것도 춘향인 화자가 검은 물로 흐르거나 구름으로 날거나 소나기가 되어 퍼붓는다라고 해서 화자가 자신의 어떤 분신, 다른 어떤 자연현상으로 자신의 어떤 윤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때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둘 다 어떤 퍼붓다, 그 다음에 떨어진다, 하강의 이미지 맞죠. 그리고 B는 퍼붓는다라는 시어를 통해서, 서술어를 통해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A와 달리 B는 화자의 의지가 내가 소나기 되어 퍼붓는다라고 하는 건 화자가 퍼붓는다. 그죠? 화자가 자신의 어떤 춘향은 거기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을 빗대어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자, 4번에 A는 비유적인 표현이, B는 사실의 서술이, 자, 문학에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시어나 시행들은 잘 없죠. 여기서 그래서 진짜 소나기가 퍼붓는 게 아니라 화자의 어떤 격렬한 사랑, 내가 죽어서도 네 옆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화자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4번이 바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다음 18번에서 21번은 고전소설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을 보니까 18번에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선지를 보니 무녀는 잘하는 옥녀는 대구는, 즉 소설은 여러분 인물들 사이의 갈등, 또 인물들 사이의 어떤 대화 장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들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라라고 말씀을 꼭 드리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문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대화들을 가지고 선지에서 섬세한 장면 파악을 했는가라고 묻는 문제들이 꼭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잘 푸셔야 됩니다. 자, 19번은 보기가 있죠. 자, 그럼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을 감상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를 보니까 궁녀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구나. 따라서 뒤를 보니 궁녀는 이성과의 사랑 등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마저 포기하고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작가가 위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설이 지어졌는데 그러면 이 소설 안에 인물들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봤을 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치와 가 부분에서, 특정 부분에서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들의 어떤 심리,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소설은 여러분 성격이나 심리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나 말들을 가지고 숨은 의도나 심리를 묻는 문제들. 그래서 글을 잘 읽어가면서 그 읽기 중에 제가 문제를 해결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이유를 추리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장면 안에 그 밑줄 근처에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자,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자, 특정 장면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파악하는 문제. 자, 마찬가지입니다. 1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장면을 놓치지 말았어야 됐죠. 무녀는 끝내오지 않았는데 이는 진사가 자기에게 마음이 없는 것에 유감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심 없이 대하는 게 아니라 사심 있게 대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19번을 풀기 위해서는 지금 운영이라는 인물의 어떤 갈등 해결 방식을 보세요. 지금 궁 안에 있어야 되는 궁녀가 궁 밖에 있는 남자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4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치와 운영이 나눈 대화의 양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가에 나오는 비치와 운영의 대화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치가 어디서 그 말을 엿듣고 짐짓 모른 채 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해서 비치는 지금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하면서 나를 떠보는 말을 하고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둘러대며 어떤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 둘러대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1번
21번은 기역의 이유를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의 밑줄 친 부분도 속으로 가을이 된 것을 기뻐했다. 이것도 앞에 있는 인과관계, 장면의 인과관계를 파악했을 때 진짜 가을이 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가을에 편지를 전할 수 있으므로 기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장면 안에서 파악을 했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본문이죠. 22번부터 25번까지 비문학 지문이었습니다. 좀 가장 긴 글 정보량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압박이 좀 있었던 문제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내용을 보면 내용 전개 방식 묻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이해, 내용 일치 묻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기억의 이유, 즉 밑줄 친 부분의 장면. 자, 이의미 파악하는 문제죠. 이 부분 문제가 가장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번은 밑줄 친 부분의 어떤 바꿔쓰기,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좀 쉽게 파악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패권 안정 이론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문단입니다. 우리가 비문학에서 어떤 사회적인 제재를 다루고 있는 글에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소개하는 글들이 또 많이 나오죠. 자, 패권 안정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압도적 위치에 있는 패권 국가가 존재해야 안정을 이룰 수 있고 이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A의 압도적 힘을 가진 국가의 존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압도적 힘을 가진 국가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이거를 바꿔 쓸 수 있는 문제.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나오는 압도적 힘을 가진 패권 국가라고 했으니까 패권 국가라고 바꿔도 자연스러운 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읽기 중에 어떤 의미나 밑줄 문제는 읽기 중에 풀어버리면 여러분은 글을 2번 읽지 않아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이 지금 패권 안정 이론 중에서도 대표적 이론이 될 수 있는 게 공공재 이론이다. 자, 그리고 공공재는 무엇,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여러분 이 정도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이죠. 자, 그리고 공공재 이론, 공공재의 특징을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비배제성이 있고 비경합성이 있다. 즉 누군가를 배제할 수 없고 또 경합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도 생긴다라고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여 없이 혜택만 얻으려는 무임승차의 심리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공재가 점점 위축되고 시장이 실패로 이어진다. 자, 그러면 기여 없이 혜택만 얻으려는 무임승차. 자, 그러면 다른 이들의 비용으로 제공된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한다. 무임승차한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도 자연스러운 선지가 되겠죠. 자, 다음 문단에서는 그러면 이와 같은 공공재 공급 문제에서 어떤 해결, 자,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안이 뒤이어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글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과 소비자 간의 협상이 해결책으로 거론되어 왔다. 그때 어떤 올슨이라는 학자가 지배적 수혜자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았대요. 자, 그러면 지배적 수혜자가 뭔지 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겠죠. 공공재가 자신에게 가져다줄 많은 편익이 기대될 때 자신이 이익을 얻게 되는 한도 내에서 자, 공공재 제공을 위해 헌신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를 공공적 수혜자다.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공공재가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올슨은 주장했고, 자, 그리고 다음 문단은 그런데라는 화제 전환을 통해서 또 이어서 해결책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적 수혜자가 공공재 제공으로 얻게 될 편익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배적 수혜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가능성이 좀 낮다. 대신 국제사회로 확대를 해보면은 그 대신 상대적으로 좀 늘어난다. 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배적 수혜자가 또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배적 수혜자의 역할을 하는 국가가 국제체제의 안정을 위해 지불할 비용은 그 국가의 이익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 이익 범위 안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익 범위 안에라는 것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편익과 비용이 일치한다. 자, 이익이 있으려면 편익이 더 많아야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답이 바로 10번입니다. 자, 패권 안정 이론은 지배적 수혜자 개념을 수용하고 공공재 특성에 착안하여 국제체제의 안정을 일종의 국제적 공공재로 간주한다. 자, 그러면 국제체제가 공공재랑 같다, 간주한다. 그렇게 본다라는 건데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공공재의 특징을 가지고 국제체제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선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1번에 국가 간의 경합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아까 비경합성이라는 게 공공재 특징이니까 맞겠죠. 3번은
국제체제의 안정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비배제성. 아까 공공재 특정 맞죠? 그러니까 지금 국제체제를 공공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4번은 국제체제의 안정에 대한 선호를 숨기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아까 무임승차. 공공재는 무임승차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자, 이번에 국제체제의 안정은 다수의 국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 자, 우리가 아까 지배적 수혜자가 등장한다라는 게 문제의 해결책이었는데 다수의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공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단은 그러나 패권 안정 이론은 스나이더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비판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패권 국가가 국제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이타적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적 동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이기적 동기냐? 자국에서 지불하는 비용보다 자국에서 얻는 이익이 커지는 수준에서 공공재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이기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패권 국가에 의한 공공재 제공은 국제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미달 제공될 것이다. 자, 뭔가 덜 제공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수요의 공급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 공급이 더 적다라는 거니까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뭐 강제 승차, 또 어떤 데서는 일부러 강제로 승차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2번에 윗글의 내용 방식,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봤을 때 지금 패권 안정 이론을 설명하고 뒤에 비판하는 입장을 또 이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바로 적절한 답이겠죠. 자, 2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패권 안정 이론은 국제사회에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한다라고 해서 어떤 힘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말 그대로 패권 국가가 있다라는 거니까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자, 25문제의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연습하신 것들이 시험장에서 다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